얼마 전에 휴직을 끝내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즘은 새로이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말이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심적으로 좀 힘들었던 일이 있어서 생각지 않게 휴직을 했거든요. 바로 결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남들 다들 순탄하게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게 쉽지가 않은지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드는 잡생각에 마음 다잡기 힘들었던 때 자주 들었던 게 바로 이 채널이에요. 사람이 남의 큰일은 잘 와닿지 않아도 자신의 작은 일들은 아주 크게 느낀다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 제가 겪은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큰일인 줄로만 아는 우물안 개구리였는데 우연히 접한 이 채널에서 다양한 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듣고 그 생각이 얼마나 얕은 생각이었는지 아주 제대로 깨닫게 되었죠. 저보다 힘든 일 겪으신 분들도 슬기롭게 역경을 헤쳐나가는 걸 보면서 저도 지나간 사랑 따위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였던 사람과 정리하기로 마음먹기까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남편이라는 사람과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쌍으로 문제였습니다. 한때는 사랑으로 감싸 안으리라 생각했으나 사랑이라는 게 저를 호구로 보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저지만 그건 지금껏 애지중지 저를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께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지요. 특히나 저희 아빠가 좀 다혈질이시거든요. 딸 자식 시집가서 고생하는 꼴을 보고 결코 참고 넘기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애랑 못 살겠다고 뛰쳐나갔으면 그걸로 끝이지. 이제 와서 치사스럽게 보상이니 뭐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여편네가 아직 망신을 덜 당했나 보지. 30 넘은 아들 자식 전체로 키웠으면 응당 어미 되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지. 지금 누구더러 천치라는 거야? 누구긴 누구야? 그 나이 먹도록 제 앞가림 하나 똑바로 못하는 모자란 네 아들놈이지. 네 새끼 그나마 하는 사회생활까지 못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저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대충 듣기에도 아주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끝났을 제 짧은 결혼 생활이 짐작이 가시나요? 네, 제가 남편이라고 평생을 믿고 의탁하려고 들었던 놈은 제 어미 없으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모자란 자식이었어요. 자식 새끼 그 모양으로 키운 저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그걸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세상 천지에 당신 아들만한 효자가 없다며 동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떠벌떠벌 자랑을 늘어놓은 인간이었고요. 저 인간들과 엮인 내내 끊임없이 두통을 달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순간에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배로 갚아주고 나왔죠. 모질이 남편놈 떨궈내고 탈출에 성공한 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 동료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리에서 은근히 소개팅이나 선주선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취직하고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니 지인 결혼식 한번 다녀올 때마다 간간히 좋은 사람 만나보지 않겠냐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 동료의 결혼식이다 보니 신랑 친부 지인들도 다니는 회사나 환경 등 조건이 비슷한 경우가 많으니 더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회사 동료가 자기 지인한테서 다리를 놔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런 식의 만남 제안을 썩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스치듯 얼굴 한번 본 게 다인 사람 뭘 한다고 마음에 들었겠어요. 아무래도 제 외모가 그쪽 취향일 확률이 크겠죠. 반대로 제 취향에 들어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진작 제가 알아봤겠죠. 여러모로 저한테 만족스러운 만남이 되지 않을 확률이 크죠. 그리고 굳이 직장 동료가 낀 인연 나중에 잘못됐다가 여러 사람 껄끄러워지기도 싫었고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다른 동료들과 호프집에 가서 가볍게 생맥주 한잔하고 있는데 반대편 테이블에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그 동료가 지인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술도 한 잔씩 들어갔겠다. 원래 아는 사람들이니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내내 동료의 지인이라는 남자가 계속 안 그러는 척 저를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처음 보는 남자가 그렇게 저를 쳐다봤으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왠지 좀 불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뭐랄까? 사람이 좀 어수룩해 보이는 게 순박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불순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인간적 호감이나 호기심처럼 보였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회사 동료에게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리 부탁을 했다는 남편이었습니다. 정작 저를 직접 만나고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붙이고 그 자리를 파하고 다음날 동료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연수 씨, 어제 본 동희 씨 어땠어? 내가 내 지인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진짜 순하고 착하거든. 대학 때부터 봤는데 질 나쁜 남자 동기들이랑 어울린 적도 없고 유흥이랑 이런 것도 일절할 줄 몰라. 사람이 좀 눈치가 없긴 한데 그것도 요새 남자들 야가 빠진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 연수 씨 보기에 나쁘지 않으면 나는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 평소 같으면 단칼에 거절했을 텐데 저도 조금은 구미가 당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센 남자들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목소리 크고 여자 이겨먹으려고 드는 남자들은 진짜 최악이고요. 연애를 하다 보면 자연히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피곤하고 고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후로는 그런 게 저랑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애를 쉰 지도 꽤 된 시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순한 사람이라면 서로 잘 맞춰가며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순진한 사람은 저였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남편과 따로 만나보라는 제안을 덥석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숙맥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전에 호프집에서 보았을 때 그 사람 많은 자리에서도 낯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랑 단둘이서만 만나니 아주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더라고요. 저런 성격으로 무슨 용기가 나서 날 소개시켜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남자로 느껴지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사람이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보나마나 일적으로 만나는 거 말고 연애적으로는 이성을 대해본 일이 별로 없겠구나 하는 티가 나서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밥이나 한 끼 한 걸로 치고 가야겠다 하는데 헤어지는 길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쪽으로 별로 재주가 없다는 건 잘 압니다. 기껏 연수 씨가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즐겁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연수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건데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오늘보다 훨씬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 한 번만 더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가 너무 목소리 큰 것도 별로였지만 저렇게 너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좋아서 긴장을 했다는 것만큼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을 일도 사람이 순하다 못해 짠해 보여서인지 쉽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볼 걸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니 정말로 처음보다는 그 사람이 저를 편하게 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연애에 서둘러서 그렇지 직장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학벌도 나쁘지 않았고 조건이 결코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앞에서 긴장해서 허둥대면서도 항상 저를 배려하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그 사람과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가 그 사람의 제대로 된 첫 연애 상대였습니다. 학생 때 데이트 비슷한 걸 몇 번 해보긴 했는데 나그는 족족 그걸로 싱겁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그 여학생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 대하는 일 자체가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대기업 면접까지 합격했는지 의아할 정도였죠. 하는 일이나 나온 학교를 보면 공부 머리도 뛰어났을 텐데 말입니다. 타고난 센스와 공부 머리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연애할 때만큼은 요령을 피울 줄 모르는 그런 다소 답답한 남편의 성격도 장점으로만 보였습니다. 아무렴 여자 속여먹으려고 드는 것보다야 좀 답답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훤히 비치는 사람이 마음고생도 덜 시키리라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했던 연애 상대가 뒤로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나다 걸려서 냅다 걷어찬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뺀질한 타입에는 아주 학을 뗀 상태이기도 했으니 남편이 그 덕을 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남편이 저를 훨씬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단단히 콩깍지가 씌어서 남들 눈에 닿아 보이는 허점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콩깍지가 씌인 와중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였죠. 동희 씨, 우리 주말에 스키 타러 갈래요? 아직 스키 안 타봤다고 했죠. 내가 가르쳐 줄게요. 처음에 몇 시간만 좀 고생하면 금방 탈 수 있어. 겨울 스포츠로는 스키만 한 게 없다니까? 아, 스키요? 아, 이건 예상이 없던 건데. 나 잠깐만 시간 좀 줄 수 있어요? 분명 제가 뭔가를 제안하면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한데 제가 갑자기 제안을 하거나 자기가 미리 데이트 계획으로 짜오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운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건 전부 저한테 맞춰주려는 사람이었고 딱히 자기 고집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의 생활 반경 안에서 일상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딱히 거부감이 없었는데 교회로 나가거나 생각보다 데이트 비용이 많이 나오겠다 싶은 일에만 저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나한테 쓰는 데이트 비용이 아까워져라나 싶을 텐데 저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씀씀이가 큰 사람은 아니었지만 항상 제게 더 좋은 걸 건네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동희 씨 가계부 쓴다고 했었죠. 와, 나 아는 남자 중에서 가계부 쓰는 사람은 처음 봐요. 나도 좀 규모 있게 써보려고 몇 번 시도해본 적은 있는데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동희 씨 진짜 끈기 있는 사람이다. 아,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한 달에 사용할 돈을 정해놓고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쓰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거야 다들 마찬가지죠. 뭐, 나 너무 신기해서 그런데 한번 구경해봐도 돼요? 진짜 별거 없는데? 그렇게 남편이 학교 다닐 때부터 꾸준히 쓰고 있다는 가계부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 결혼 이야기도 나오지 않은 사이인데 이렇게 상세히 씀씀이가 기록된 걸 보여달라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저 호기심에 그 사람의 가계부를 보다 보니 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희 씨, 한 달에 생활비를 이렇게밖에 안 써요? 아무리 아껴도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회인이 이 금액으로는 힘들 텐데. 나하고 데이트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 금액이 가능해요? 일단 저로서는 도저히 한 달 살기에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본가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는 해도 저랑 데이트하는 비용을 빼고 나면 한 달 교통비하고 생필품 쓰면 남는 것도 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이 정도 금액이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빠듯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돈 허투루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한 달 생활비 절반이 겨우 될까 할 수준이었어요. 물론 돈 아껴 쓰면 좋죠. 이 정도로 작게 쓰는 걸 보면 적금이라도 크게 넣나 싶었으나 명색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기업 다니는 저보다 월급도 많을 텐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 와중에 저한테 쓸 데이트 비용을 빼놓았다는 걸 생각하니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동희 씨, 그동안 이렇게 쓰면서 나 만나기 힘들었을 텐데 많이 부담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부담이라뇨. 저 연수 씨 만나면서 생전 처음 해보는 것도 많고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항상 연수 씨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거짓말하면 대번에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생활비 이렇게 쓰면서 나한테는 그만큼이나 쓰고 어떻게 힘이 안 들 수가 있어요. 동희 씨,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그 황당한 가계부를 보고도 그 사람 집안 사정이 걱정되더라고요. 혹시 집안에 크게 빚이라도 진 게 있나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어린애 용돈 기입장 같은 씀씀이가 설명이 되질 않았으니까요.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보여달라니까 습관처럼 제 말을 따른 건데 이야기가 점점 심각한 방향으로 흐르자 그 사람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 얼굴에 얼핏 수치스러운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건가 싶어서 서둘러 말했습니다. 동희 씨, 곤란하면 말 안 해도 돼요.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실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다소 쓰거든요. 이 나이 먹도록
집에서 용돈 받아 쓴다고 하면 창피해서 말을 안 한 건데 연수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 나이가 이미 서른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면 또 몰라도 부모님이 자산관리사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서른 넘은 성인이 월급을 통째로 어머니께 맡기고 용돈 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대기업식이나 다닌다는 사람이요. 보통 그런 건 집에 빨대 꽂힌 힘들게 사는 자식들이 몹쓸 부모들한테 당하는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많이 봐준다 쳐도 결혼 전까지는 재산 관리를 부모님께 맡긴 거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일상적인 수준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보장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워낙 어수룩한 데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별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그럼 동희 씨 수입을 전적으로 어머니께서 관리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셈이죠. 어머니께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건지는 동희 씨는 전혀 모르고요. 적금도 붓고 아는 분들이랑 계도하고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들어도 잘 모르고요. 제가 그런 쪽으로는 좀 어수룩한 데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부분에만 어수룩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걸 지적하고 넘어갈 정신도 없었습니다. 하긴 저 사람이 자기 하는 공부나 업무 외의 다른 일들에는 전반적으로 다 서투른 편이기는 했어요. 그렇더라도 이제 엄연히 성인이고 사회인이면 그런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월급 봉투째로 가져가 대신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 집은 제가 취직한 이후로도 부모님께서 제 수입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데이트 비용은요? 그것도 어머님이 따로 내주신 거예요? 아, 저희 만난다는 말씀 드린 이후로 어머니께서 매달 따로 주고 계세요. 사실 어머니 아시면 너무 섣부르게 기대하실까봐 연수 씨랑 만나는 건 좀 천천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께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 쪼들려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연수 씨처럼 누굴 진지하게 만난 게 처음이라 어머니께서 많이 기쁘셨는지 제 용돈보다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데이트 비용이 모자라서 서른 넘어 제대로 된 여자친구 처음 사귄다는 소리를 제 어머니한테 했을 그 사람도 기가 막히고 사회생활하는 아들한테 마른 걸레 쥐어짜듯 쥐꼬리만 한 돈 용돈이랍시고 줘놓고 아들 여자친구 생겼다고 신이 나서 데이트 비용 빼줬다는 그 사람 어머니한테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동안 저 사람한테 제대로 만난 여자가 없었던 게 과연 숫기 없는 저 사람 성격 때문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뭐가 돼도 될 거 아니에요. 애초에 여자가 꼬일 만한 타입은 아니지만 여자가 꼬이려고 해야 꼬일 수도 없었겠구나 싶었죠. 저와의 데이트 비용과 용돈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문제에 맞닥뜨리고 며칠간 정말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 사람이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콩깍지가 조금 벗겨지기 시작한 최초의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한동안 연애한다고 신나게 돌아다니던 딸내미 심기가 그리 편치 않다는 걸 저희 부모님들께서 귀신같이 알아채셨습니다. 딸, 요새 영 저기압이네. 남친이 속썩이냐?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저를 꼭 자기 술친구처럼 대하는 저희 아버지는 딸과의 대화에도 언사의 거침이 없으신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로서의 권위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경망스러운 사람이라며 늘 아버지 등짝을 치셨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가 나쁘지 않았어요. 두 분 모두 제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님이자 항상 제 입장에서 최선의 답을 함께 찾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조력자이셨습니다. 연애 문제도 예외는 아니었죠. 다른 집에서는 보통 부모님한테 연애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워낙 부모님이 먼저 자연스럽게 제 연애 얘기를 꺼내셔서 그런지 그런 부분으로도 크게 감추는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황당한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서 말을 꺼내자니 참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다혈질인 저희 아버지는 고민 있는 딸내미가 입국 다물고 있는 꼴은 절대 눈뜨고 못 보시는 분이셨어요. 아이고, 딸내미 대답 기다리다 아버지 숨 넘어가겠다. 참, 그 사람이 속썩이는 건 아닌데 이걸 참 뭐라고 해야 할지. 뭔데 그래? 너 혼자 삭히는 것보다야 머리 두 개 더 보태는 게 낫지.
그렇게 마지못해 영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얘기 시작부터 애매한 표정을 지으시던 부모님 표정이 남편이 제 어머니로부터 쥐꼬리만한 용돈을 별도로 데이트 비용을 타내기 시작했다는 말에 점점 나빠지시더라고요. 그나마 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느라 표정 관리를 하시는데 아버지 표정은 대번에 와락 구겨져 버렸습니다. 뭐 그런 모자란 놈이 다 있냐? 그놈 그거 고추 떼야겠다. 사내 놈이 그 나이 먹도록 제 지갑 하나 제대로 못 챙겨서 엄마한테 홀랑 뺏겨? 아빠, 말 좀. 뭘? 내가 뭐 틀린 말했냐? 너도 듣기 영 이상하니까 몇 날 며칠을 기분이 그렇게 찝찝한 거 아니야? 맞는 말이긴 한데 아직 콩깍지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가 아니라서 그래도 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는 아빠 말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곧 집안의 남편을 인사시켜야 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얘기 꺼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그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막말로 그 모친된다는 양반이 정말로 이때껏 받은 걸 차곡차곡 적금 들어 모아두고 있을지 자기 갯돈으로 홀랑 날려 먹었는지 알게 뭐냐고. 너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니다. 가정이 다 우리 집 가정 같지만은 않다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게 했겠어? 아, 진짜 괜히 얘기했어. 네 아빠가 말을 좀 세게 하긴 했는데 엄마도 좀 그래. 어머니 되시는 분이 관리를 잘 해주셨다고 해도 그건 그거대로 문제야. 너 지금 만나는 사람 그냥 가볍게 사귀려고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면 네 남자친구 경제력을 전적으로 어머니가 틀어쥐고 있다는 뜻인데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걸 넘겨주시려고 하겠어? 지금껏 해오신 게 있는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게 아니었기에 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혈질인 아버지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어머니셨기에 그 말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결혼을 하는데도 자기 모친한테 경제권 안 가져와서 제 마누라 마음고생 시킬 놈이면 애초에 장가들 자격이 없지. 너 행여나 그런 모자란 놈 사이랍시고 데려올 생각 말아라. 아 진짜? 아빠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어. 내가 미쳤어? 그런 꼴 보면서 시집가게? 심란한 마음에 불을 지르는 아버지 때문에 열이 뻗쳐서 성질을 빽 내기는 했지만 정말 그 사람과 더 먼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였습니다. 바야흐로 그 사람과 심도 깊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남편을 불러냈는데 먼저 선수를 친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꼭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처럼 주저주저 입을 열지 못하던 그 사람이 마침내 말을 꺼냈어요. 저 연수 씨, 저희 어머니께서 연수 씨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올 것이 왔다 싶었습니다. 남편의 경제권을 비롯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고 계시는 분인데 처음 여자친구 생겼다고 말했을 때 당장 데려오라고 하지 않은 게 더 놀라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자기 모친 말이라면 군말 없이 따르는 것과는 별개로 제가 그분한테 그래야 할 이유는 없죠. 저는 그보다 더 급한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보다 동희 씨, 나 꼭 할 말이 있는데. 단호한 제 말투에 그 사람이 바짝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 일이 있었으니 대화 주제야 그 사람도 대강 짐작을 했겠죠. 어머니 인사까지 거론한 걸 보면 동희 씨도 나를 단순한 연애 상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연수 씨 그걸 말이라고. 저는 연수 씨랑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세상 그 누구보다 진지합니다.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연수 씨 만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말인데 그러면 더 늦기 전에 확실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께 경제권 맡길 생각이세요? 제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펄쩍 뛰던 남편이 순간 그 자세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얘기가 나올 줄은 알았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말할 줄은 생각 못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해야 할 건 분명하게 말하는 성격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껄끄러워지기 쉬운 문제는 더더욱 그렇죠. 남편 얼굴이 곤란함과 당혹감으로 어색하게 굳어가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 말주변 없는 사람이 당장에 그럴싸한 답변을 내놓기는 글렀다는 생각에 저는 준비했던 말을 차분하게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지금 동희 씨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고 사회 초년생이면 또 몰라도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언제까지 본인 수입을 어머니께 맡기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마 가정 이루고 나서도 월급 통장 직접 관리 안 하고 어머니께 드릴 생각은 아니죠? 그게 제가 그런 쪽으로는 워낙 문외 아니라 그거야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될 일이고요. 설사 재테크나 돈 굴리는데 재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 수입은 본인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맞지 않아요? 어머님이 관리해 주셨다고 해도 어머님도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냥 적금만 들어서 모으는 것 정도는 지금 동희 씨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돈 불리려고 이것저것 하시다 원금 잃어서 서로 불편한 것보다야 자기 건 자기가 관리하는 게 서로 감정 상할 일도 없고요. 무엇보다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께 용돈 타서 쓸 생각이세요?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아이한테 들어갈 돈은 추가로 더 청구하고?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제가 한 말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구구절절 맞는 말 아닙니까? 제가 말을 이어갈수록 그 사람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지금껏 생활하던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지금 인지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저 정도면 어리숙한 걸 넘어서 지금껏 어떻게 사회에 섞여들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솔직히 어머니께 말씀드려보겠다는 그 사람 말이 영 믿었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문제 인식을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의사는 더 확실하게 전달될 터였으나 며느리 될 아들 여자친구가 처음 만나자마자 저런 얘기를 하면 있던 정도 떨어질 확률이 높았으니 시어머니 될 분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이 먼저 얘기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는 그 사람 어머니 말씀에는 당분간은 회사 프로젝트로 쭉 야근이라 당장 시간 빼기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서 약간의 유예 기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남친이 모친과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죠. 그래봤자 여자친구 생긴 이후로 그동안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던 아들이 경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으니 저를 그 배우로 확신할 거야 뻔했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어머님하고 얘기 좀 해봤어요? 그거요? 그럼요. 어머니하고 잘 얘기해서 해결했어요. 어떻게요? 어머니도 저 장가 보내고까지 관리하는 건 귀찮아서도 못 하시겠대요. 제가 미더웠으면 애초에 본인이 하시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어머니까지 고생하시게 하고 제가 참 불효자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혼 전까지는 천천히 경제권 돌려받으라는 화답을 받아오라는 거였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권 받아오고 싶다는 말에 너 장가가고는 나도 네 돈 관리하기는 귀찮다는 약속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모호한 말이나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고 앉았으니 그동안 그 모친이 아들 구워 삼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해결이에요. 연수 씨 말대로 결혼 후에는 어머니가 관리 안 하시겠다는 말 듣고 왔는데 저도 연수 씨 하자는 대로 했으니까 연수 씨도 이제 우리 어머니랑 인사할 거죠? 이건 뭐 벽창호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맡겨놓는다고 시원한 결론이 나올 거라는 기대도 하지는 않았으나 이건 또 상상 이하더라고요. 영 찝찝한 마음이었으나 어찌되었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의 액션을 취했는데 자꾸 타박만 하기도 뭐했어요. 어차피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어른이 보자고 하시는데 결혼 생각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만나자고 하시는 걸 자꾸 미룰 수만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의 첫 대면 약속이 잡혔습니다. 반가워요. 아가씨가 아주 똑 부러진다더니 생긴 것도 아주 야무지네. 아닙니다. 과찬이세요. 똑 부러지고 야무지다는 말에 살짝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은은한 기싸움의 조짐이 보였어요. 역시 저 만나보고 싶다는 말은 단순히 아들 여자친구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장차 며느리 될 여자가 자기 입맛대로 움직여줄지를 가늠하기 위함이었다는 짐작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 동희가 워낙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 연수양처럼 이분의 밝은 사람이 우리 동희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딱이지. 둘이 청생연분이야.
흘려듣기에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당신 순진한 아들을 들쑤셔서 경제력 운운하게 만든 계산적이고 입소 차리는 저는 이문에 밝다 표현하신 거겠죠. 그러면서도 저랑 아드님을 결혼시키지 않을 생각은 추호도 없으신 것 같다는 것도 좀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렴요. 당신도 저런 당신 자식이 걱정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다소 얄미워도 당신 아들 같은 인물에게는 저 같은 며느리가 낫다는 계산을 끝마치신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 될 분의 첫인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 밑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 기가 조금만 아들한테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존재인가 봅니다. 영 석연치 않은 시어머니와의 첫 대면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딱히 제게 날 세우신 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 만난 자리에서도 상식적인 모습만을 보이시는 시어머니셨어요. 솔직히 그날 저렇게 만난 이후로 다른 문제가 생겼더라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볼 계산까지 하고 있었던 터라 의외로 별 문제 없이 무르르듯 결혼이 진행되어서 슬슬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방심했음을 인정합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닌데 좀 잠잠해졌다고 해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한 것처럼 상황을 가볍게 여긴 것이 제게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남편도 저처럼 외동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 일찌감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시댁의 식구라고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전부였죠. 즉, 시어머니만 제게 태클을 걸지 않으시면 제가 신경 쓸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결혼 준비도 당초 제 예상과는 다르게 순조롭게 진행된 원인이기도 하지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희 결혼만 시켜놓으면 나머지는 자기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남편에 대한 고민거리를 털어넣었을 때부터 그 황당한 사안에 사위가 될 사람이 마음에 차지 않으셨겠지만 직접 인사드리러 온 그 사람을 보고 부정적인 인상이 확 굳어진 것 같았어요. 부침성이라고는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는 그 사람이 저희 부모님 만난 자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윗감이라고 나온 왜소한 남자가 말도 또박또박 못해서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 성이 차는 게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늘 스스로를 남자 중에 남자로 자처하시며 아버지 이기지 못할 만한 놈은 사윗감으로 데리고 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소리를 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던 분이셨어요. 저 소심하게 짝이 없는 놈이 내 하나뿐인 딸 자식 남편 될 인사라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셨겠죠. 어릴 땐 남자 보는 눈이 머리 꼭대기에 달려서 시집 못 갈까봐 걱정했더니 정작 데려온 게 저런 놈이라니. 여보, 그렇게 말 가려 하라니까. 남자랍시고 내 말 찍어 누르려는 놈보다야 나한테는 내 말 잘 듣는 동희 씨가 딱이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사위 구박할 생각 말아요. 노골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내는데 그 기약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 앞에서 어깨나 한번 제대로 폈겠습니까? 그저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그럴수록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서 아버지한테 점수를 땄으면 싶은데 여전히 미덥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이 저도 좀 못마땅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도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적어도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서 속썩일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기에 결국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솔직히 하루 만에 끝난 결혼식에 큰돈 들이고 싶지 않아서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결혼식 비용으로 아낀 돈을 신혼여행에 최대한 보태자고 남편과 이미 합의를 했거든요. 결혼 전까지 데이트할 때 데이트 비용을 따로 써야 하는 남편이었으니 해외여행이라고는 일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생애 첫 해외여행인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가고 싶어 좀 무리를 했죠. 신혼여행지에서는 남편과 정말 즐겁게 보냈습니다. 남편 모르게 제가 따로 모아놓은 돈도 좀 보태서 이왕 간 거 돈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어요. 남편 역시 첫 해외여행이 여간 좋은 게 아니었는지 그 사람 표정이 그렇게 환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나 연수 씨랑 결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살면서 나한테 이런 호사를 부리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 그래도 저 사람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30 넘어 처음 와본 해외여행의 감상이 너무나 감동에 넘쳐서 애잔할 지경이었습니다. 앞으로 돈 들어갈 때 천지이니 지금처럼 원 없이 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두 사람 벌이 정도면 2, 3년에 한 번쯤은
해외여행도 한 번씩 하면서 그간 누리지 못한 것들 누리며 살게 해주리라 다짐했죠. 그렇게 실컷 잘 놀고 귀국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이가 된 그 사람을 아버지도 전보다 누그러진 태도로 맞이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감정 표현이 좀 직설적이긴 해도 자기 사람한테는 참 잘하는 분이시거든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사이가 되었으니 다소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남편을 받아들이겠다는 아버지 뜻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한테는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건 바라는 거 없어. 그저 우리 딸 살면서 속 썩고 마음고생할 일만 없게 부디 마음 편히 살 수 있게만 해준다면 난 그걸로 고맙네. 그저 딸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는 부모님이셨습니다. 내가 진짜 유부녀가 되었구나 하는 실감이 들면서 아버지 마음 씀씀이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시댁으로 향했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조금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는 아들 내외를 맞이하는 시어머니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그새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왔구나. 그러고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신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되고 처음으로 온 시댁인데 물 한 잔 내어주지 않으시고 꼿꼿한 자세로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처음 만날 때의 은근한 눈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압적인 태도였습니다. 너희들 신혼여행은 재미있었니? 그럼요. 살면서 그렇게 즐거운 적이 없었어요. 그랬겠지. 돈을 길바닥에 그렇게 펑펑 흩뿌리고 다녔으니. 노골적인 비난의 어투에 남편과 저 둘 다 모두 박싹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보다 이제 간 며느리가 된 저를 더 쏘아보았습니다. 너 우리 집에 시집 오기도 전에 동이 들쑤셔서 경제권을 넘겨달라느니 어쩌느니 이간질을 해대더니 내 아들이 번 돈 이렇게 펑펑 써대려고 그런 거였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신혼여행 자금은 본래 결혼했던 결혼 자금을 빼서 쓴 거였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남편 몰래 남편을 위해 준비했던 소소한 이벤트들은 다 제 개인 자금이었고요. 한마디로 벌써부터 남편도 빼쓴다는 억울한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신혼여행 비용은 동희 씨랑 사전에 합의가 다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 외에 추가 비용은 제 돈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동희 씨가 번 돈을 펑펑 쓰다뇨? 저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이 사람 돈에 손대본 적도 없어요. 무엇보다 저도 제 직장 있고 돈 버는 사람인데 써도 제 돈을 쓰지 왜 이 사람 돈을 쓴다고 말씀하세요? 어른이 말씀하시면 얌전히 잘못했습니다 할 일이지 어딜 따박따박 말대꾸부터 하려고 들어? 젊은 것들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러니 내가 손을 뗄 수가 있나? 너 이런 식으로 쓰다가는 길바닥에 나앉기 딱 좋아. 내가 도대체 니들을 어떻게 믿고 경제권을 넘겨? 앞으로도 우리 동희 월급은 내가 관리할 터이니 제약이 너는 나한테 생활비 타서 쓰도록 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결혼하고 나면 아들 경제권에서 손 떼겠다면서요. 당신 아들이면 몰라도 저까지 생활비로 휘두를 참이라는 겁니까? 제가 미쳤다고 그 우습지도 않은 짓거리에 장단 맞춰주겠습니까? 어머님, 그건 곤란한 말씀이네요. 저랑 이 사람 엄연히 이제 가정 이루었고 저희가 번 돈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당연히 저희한테 있습니다. 어머니가 관리를 하니 생활비를 타서 쓰라느니 하실 권리는 없어요. 내가 권리가 없긴 왜 권리가 없어? 내 아들 돈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너 뭔가 크게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너 이제 막 이 집 식구 됐어. 내가 나가라면 군말 없이 나가야 하는 처지라고. 우리 아들이 이제 겨우 결혼한 네 편 들어줄 것 같아? 어미인 내 편 들어줄 것 같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들 돈에 욕심나서 이제가 결혼한 아들 내외 갈라서게 하기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희 너 대답해봐. 이때껏 너 키워주고 네 재산까지 관리해준 엄마를 버리고 저 대바라진 것 탓해 네 월급 봉투 홀랑 갖다 바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까지 제 모친한테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있지는 않겠지. 횡 남편을 돌아보았는데 남편이 우물쭈물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제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결혼해서 경제권 확실히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어 안 했어?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혼자 되시고 나 키우신다고 고생하시기도 했고 우리는 그 돈 없어도 연수 씨 수입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연수 씨가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기가 막혀서 목구멍에서 말소리가 턱턱 막혔습니다. 저놈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태도가 다른 건지 이제 결혼했으니 결혼적 약속 중이야. 어겨도 설마 제가 자기랑 갈라서기라도 할까 눈치를 보는 꼴에 오만 정이 다 털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성을 놓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모자란 놈아.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 수입이 있으니 네 돈은 네 어머니한테 홀랑 갖다 바치자고. 내가 미쳤다고 내가 번 돈으로 네 놈 먹여 살릴 일 있어? 니까진 놈이 뭐라고? 모자란 새끼 그래도 착해서 내 말은 잘 듣겠지. 내 속 썩이는 일은 없겠지 했더니 너 같은 놈이 제일 나쁜 새끼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화살은 다시 시어머니라는 여자한테로 향했습니다. 모자란 자식 새끼 거둬줬으면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뭘 믿고 이따위 말 같지도 않은 폐악을 부려? 뭐야? 너 감히 내 귀한 아들한테. 그렇게 귀한 자식 새끼면 당신이나 끼고 살아. 나도 저런 덜 떨어진 놈한테 내 귀한 인생 갖다 바치기 싫으니까.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신혼여행 때까지만 해도 세상 둘도 없는 다정한 부부로 살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런 놈에게 낭비할 시간과 제 감정이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 길로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부모님이 걱정하실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우리 엄마 아빠 품에 안기고만 싶었습니다. 이 등신 같은 놈이 기어이 내 딸 눈에서 눈물을 뽑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감히 이사다를 내? 내 이놈을 당장에 쳐 죽여야. 아빠, 나 그런 놈이랑 절대로 못 살아. 안 살아. 당연하지. 네가 뭐가 아쉬워 그런 놈이랑 살아. 그 전지 같은 놈,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 썩을 놈의 집구석 같은 이라고. 네 아빠 말대로 혼인신고 미룬 게 신의 한 수였구나. 그 망할 집구석하고 서류까지 얽혔으면 어쩔 뻔했어. 혹시나 아는 아버지 노파심에 요새는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천천히 하는 게 추세라며 신고를 미뤘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런 일을 예상한 건 아니었으나 하루라도 더 빨리 그 망할 집구석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탁월한 선택이었죠. 아버지의 성견 지명이 이런 식으로 빛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두 눈이 퉁퉁 붓고 목이 다 쉴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실컷 울어 제끼고는 언제 잠이 든 줄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전날 일어난 사건의 여파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고 있었는데 본가 대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도 울어 잘 뜨지도 않는 눈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 대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랑 못 살겠다고 뛰쳐나간 건 대개 딸인데 왜 남의 집 귀한 아들 직장까지 쫓아가서 행패를 부려?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 저게 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겠어. 네 아빠가 너 이 꼴 만든 걸 보고도 그놈을 가만히 둘 줄 알았어? 오전에 그놈 회사에 가서 아빠가 아주 뒤집어 놨다. 저희 아빠 성격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벌써 실행에 옮기실 줄은 몰랐기에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회사 출근 시간에 로비에서 남편 놈을 붙잡아 놓고는 온 회사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놈 기싸대기를 후려치고는 아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을 정도로 잡돌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자란 놈이 제정신 나간 어미 하나를 못 막아서 결혼하자마자 내 딸을 배신하고 상처를 줘? 언감생심 귀한 딸을 내어줬더니 제 어미한테 월급 봉투 홀랑 갖다 바치고 내 딸한테 감히 빨대를 꽂으려고 들어? 이 기둥서방만도 못한 놈, 제 마누라 등골이라 뽑아먹는 기생충 같은 놈. 너 같은 놈은 엄한 여자 팔자 망칠 생각 말고 네 어미 젖이나 빨고 살아. 저희 아버지 목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개차 화통 삶아 먹었냐고 어머니한텐 늘 타박받던 목청이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그놈, 그 소심한 성격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놓고 고개도 못 들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마음이 비단결인 우리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이 망신을 당하고 더는 회사 못 다닌다며 지금 집에 틀어박혔어. 그것도 모자라 내용 증명까지 보내? 결혼하는데 든 돈을 왜 우리가 물어내? 화토는 되게 딸이 냈는데. 그 말에 안방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무서운 기세로 밖으로 튀어나가셨습니다. 저러다 저 여자를 패 죽이기라도 할까봐 저와 어머니도 헐레벌떡 그 뒤를 따랐죠. 이 정신 나간 옆에 내가 어디서 행패야? 자식 새끼 등신 새끼로 키워놓고 장패한 줄도 모르고 돈에 환장해서 네 아들 결혼 네가 말아먹었으니 당연히 대기 물어내야지. 남의 집 귀한 딸 가슴에 상처 내놓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네 모자란 아들놈 회사가 아니라 영영 집 밖으로 얼굴도 못 내밀게 개망신 주기 전에 내 집에서 썩 꺼져. 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당장에 그놈을 끌어다가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기세인 아버지를 어찌하지는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던 그 여자가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이제 우리 동이 어찌하나. 이 미친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인 아버지께 겁을 집어먹고 그 여자가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기세 좋게 저를 잡돌이하고 들려고 하더니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는 꼴이 별것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남편과는 그걸로 완전히 끝이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서류 정리할 일도 없고 결혼식은 했지만 이혼을 한 것도 아니니 전 남편이라는 말도 좀 그렇네요. 어쨌든 그놈은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개망신을 당해놓고도 낯짝 두껍게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 만큼 뻔뻔한 성격도 못 되는 놈이었습니다. 그런 놈이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모자란 놈한테까지 호구를 잡혀 있었구나 생각하니 고작 아버지한테 공개적으로 뺨 한 대 맞아놓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놈이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파토의 책임을 물을 보상도 전부 받아냈습니다. 폐인이 되다시피 한 아들 한 번 더 저희 아버지한테 당했다간 회생 불가라고 판단했는지 돈에 환장한 양반이 불이 나게 돈을 붙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월급에 침을 흘리더니 이제 직장도 없는 환자가 된 아들 앞에서 돈만 왕창 깨지게 생겼네요. 대기업 다닐 때도 겨우 저 만났던 인간이 파혼 소문이 쫙 퍼진 마당에 새 장가가기도 요원해졌으니 그 양반이 귀한 아들 평생 책임지겠죠 뭐. 한동안 저도 파혼의 여파로 힘들었으나 지금은 지나간 일로 묻어두고 직장 잘 다니고 사람들 잘 만나며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던 제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크나큰 고민거리가 있어 여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김미경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5살이며 현재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3년 전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오래 연애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 그런지 3년간 아주 달달한 신혼을 즐겼습니다. 일단 잠깐 제 남편에 대해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 남편을 소개하자면 남편은 먼저 키도 크고 얼굴도 훤칠하고요. 성격도 다정하고 자상하여 직장에 있을 때도 밥은 먹었는지 오늘은 어떤지 상사가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확인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전화를 하고 있을 때면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질투를 많이 받곤 했어요. 우리 미경씨는 좋겠네. 아니 남편이 이렇게 다정해서 말이야. 나도 미경씨 남편 같은 사람 만났으면 10년은 덜 늙어 보일 텐데. 이 외에도 남편은 회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제 표정만 봐도 제가 힘들었는지 아닌지 기가 막히게 알아채 간단히 술안주를 만들어 놓거나 안마를 해주는 등 제 기분을 저절로 좋게 해주었습니다. 또 제가 예쁘다는 말은 어찌나 많이 하는지 하루에도 볼에 몇 번씩이나 입을 맞춰주곤 하는데 어쩔 땐 참 부끄러울 정도였죠. 가끔 동네 어르신들은 그런 저희를 보면 참 금술이 좋다 칭찬하시고 예쁘다 말해주셨고 저도 참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기특한 남편 덕분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심정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만나 행복하단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그래도 저희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난임이었어요. 지쳐가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있잖아.
우리한테 아이가 정말 필요할까? 음, 당신 생각 먼저 들어보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솔직히 나는 우리끼리만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 사실 당신 시험관 하면서 너무 지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당신 보는 것도 너무 안쓰러워. 당신 너무 무리이면 하지 말자. 우리끼리 행복하면 됐지. 안 그래? 부부에게 아이가 필요하단 말이 있죠. 특히 시어머니는 그러셨어요. 뭐?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절대 안 된다. 무슨 애를 포기해. 지금이야 니네가 젊은이 사는 거지만 애 없이 살긴 힘들어. 엄마, 이 사람도 몇 년간 시험관 시술하면서 많이 힘들어해요. 더 이상 하는 건 정신적으로 무리가 되는 길 같아요. 만약 자연 임신이 된다면 하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낳겠지만 이대로 계속하는 건 이 사람에게도 저한테도 스트레스만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니까. 안 된다. 애를 안 가지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니? 내 아들 대를 이을 사람 하나는 낳아야 할 텐데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원통할 소리다. 난 절대 허락 못하니 그런 줄 알아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저희는 저희끼리만 살아도 행복할 것 같다고 아이를 낳지 말자 얘기까지 한 상태였지만 시어머니의 반대 의사는 꽤나 강경하셨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몸에 좋은 보약이며 여러 가지들을 사다가 제 입에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요. 이게 임신에 좋다는 약이더라. 이거 먹고 내 친구 딸도 3년 고생했다가 예쁜 아들 밭에서 내가 기다리다가 비싼 돈 주고 구해온 약이니 얼른 먹어라. 어머니, 얼른 뭐하고 있어. 먹으라니까. 이거는 정제 거니까 걔도 꼬박꼬박 먹이고. 시어머니는 남편 것까지 약을 다려와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시곤 했어요. 약 먹었니? 그래. 내가 다음 달 약 지어올 테니 잘 먹고 있어라. 심지어 저희가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고 거짓말을 치는 것일까봐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서 빈 약봉지들을 검사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안 무서웠다면 거짓말이었죠. 이토록 무서운 집착은 처음 경험해 보았으니까요. 이 정도가 되니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 역시 그러했습니다. 대체 왜 이리 손주를 고집하시는 건지 조금만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시어머니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여보, 당신이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서 중간에 좀 막아주면 안 될까? 나 사실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알겠어. 근데 나도 어머니 입장이 저러니 차라리 우리가 노력해서 얼른 애를 가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 뭐? 나보고 또 시험관을 하라는 거야? 여보, 나 조금 쉬고 싶어. 그리고 우린 애초에 아이 욕심 없어서 안 낳기로 합의 봤잖아. 그건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참 미적지근했어요. 그렇게 제 편 들어주었던 남편도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저러니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이때 남편에게 정말 많은 실망을 했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회사에 나가서도 안색이 안 좋으니 주변 직원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속이 상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임신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듣곤 길길이 날뛰셨어요. 아니, 왜 니들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지? 왜 거기서 애를 낳아라 마라 난리를 부리는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올라가서 한마디 좀 드려야겠네. 엄마 또한 분에 참지 못하고 시골에서 올라오시겠단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허나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그거는 제 선에서 잘났고 엄마를 겨우 진정시킨 후 조용히 침대에 걸터앉아 울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다가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소파로 가더라고요. 아마 이때가 처음 각방을 쓰게 된 때였을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자는 게 불편하고 숨소리만 들어도 징글징글하고 섭섭함이 차오르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고운 말이 못 나갔을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기어이 제가 못 참을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예, 너 일로 와봐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이거 말이다. 좀 봐봐라, 네 눈으로. 아, 내가 준 약 한 방울까지 짜내서 먹으라 하지 않았니? 왜 약이 반이나 남아돌아 싱크대 개수대에 처박혀 있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이게 얼마 주고 한 약인지 알아? 어디 감히 시애미 정성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있어? 너 아주 가정교육을 단단히 잘못 받았구나. 내 아들이 시골 농부딸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했을 때 가슴에 열불이 났지만 참았다. 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니까 조건이 형편없어도 봐준 거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시애미를 무시하고 업신여겨? 이럴 거면 이혼해라. 애 못 가지는 여자는 나도 필요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거실을 울려대었고 그때쯤에 저도 그간 억눌러왔던 화가 폭발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성의 끈은 이미 끊어졌고 돌이킬 수 없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왜 제 의견은 번번이 무시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 먹기 싫다고요. 저 간이 안 좋아서 이런 한약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굳이 약 가져와서 제 입에 밀어 넣으시면 제가 그걸 고맙게 받아 먹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가정교육이요? 시골 농부딸이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교육 잘 받고 자랐고요. 그래서 지금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제 나름대로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야말로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그만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머니 말씀 너무 불쾌하네요. 또박또박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어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그래 정재야, 나다. 니들 이혼해라. 나 얘 성질 못 맞추고 살겠어. 어디 이런 애가 다 있어? 어머니, 우선 진정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보세요. 나는 그냥 얘가 내가 준 약을 안 먹었길래 그게 싫어서 뭐라 몇 마디 한 건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아이고 서러워. 정재 아빠,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받으며 살아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러고 산다고.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광경이었습니다. 저희 친정까지 욕하시며 온갖 막말 쏟아내시던 분이 남편에게 전화해선 거의 오열할 기세로 일방적으로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단 시어머니가 울자 당황했는지 서둘러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철푸덕 엎어져 울고 있었고 전 기가 찬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말이 좀 심했던 것 같네. 당신이 사과해. 엄마는 그냥 자기가 걱정되니까 임신이 안 될까봐 그러셨던 건데. 남편의 그 말에 기가 차 이젠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전 그대로 남편의 말을 듣고 있다 조용히 짐을 싸 집 밖으로 나왔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흐르던 말던 냅두고 택시를 잡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질 않고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남편은 저를 연애할 때부터 무척 사랑해주곤 했습니다. 특히나 저를 이렇게 어여뻐해주는 데는 그 사랑 안엔 조금의 연민도 있었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온갖 일을 하느라 손이 부르트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남들이 대학 간다고 공부할 때 저는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 부엌에서 감자를 깎았고 쓰레기를 치웠고 대학에 합격하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형편이 좋지 않아 아는 이모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을 얻어먹었죠. 이모는 제가 살던 집에 비하면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도 제게 주는 모든 것을 아까워했어요. 이모는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먹을 것도 자는 것도 제공해주는데 어쩜 넌 나한테 뭐 하나 주는 게 없니? 아니 눈치라는 게 있으면 가서 밥도 좀 짓고 빨래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하숙하는 주제에 아무것도 안 하려 들면 되겠니?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지만 나가서 살자니 돈이 없어
저는 이모에게 내쫓기지 않기 위해 예쁨을 받기 위해 밥도 눈치껏 먹었고 시키지 않은 집안일도 다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사실상 가족이라기보다는 거의 그 집의 종이나 다름없었죠. 이모는 그걸 알면서도 저를 계속 부려먹었고요. 그러다 이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드디어 회사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제게 다가와 주었고 제가 싫어하는 저의 모습까지도 좋아해 주었어요. 또 저의 지난 인생 이야기를 세심히 들어주었고 위로해 주었고 제가 살아온 삶을 안아주려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낯선 타향살이 속에 지쳐가던 제 마음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그런 남편에게 믿음이 갔고 이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하면선 점점 이 사람이 정말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고 책임감도 강해 결혼을 약속해도 좋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우린 함께 같이 행복을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시댁 일에선 이렇게 돌변하니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미경아, 넌 불안하지 않아? 니네 시어머니 걱정. 상견례 때 좀 행동도 이상하고 너네 엄마한테도 무례하셨다면서. 신경 안 쓰여? 만약에 너 시댁살이 시키면 어떡해?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 사랑에 유별나신 건 맞아. 남편을 거의 애 다루듯이 할 때가 있거든. 아직까지 엉덩이 토닥이고 잘 자라는 전화하시고. 그래서 솔직히 신경 안 쓰인다면 거짓말인데 그래도 난 남편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 남편이 끝까지 내 편 되어줄 거니까 알아서 중재도 잘해줄 거라 믿어. 친구가 걱정스레 묻는 물음에도 저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편의 행동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그때 처음으로 전 이혼이라는 것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친정엄마는 화가 잔뜩 나셔선 저를 껴안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다가 저희 시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으셨습니다. 네, 사돈어른.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제 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애 못 낳는 여잔 필요 없다고요? 걔가 고세 이걸 못 참고 가서 일렀나 보네요. 전 제가 당연히 해야 할 말, 시애미로서 하고 싶은 말 한 것뿐입니다. 그럼 애 못 낳는 여자 며느리로 데리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돈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기가 막혀. 네, 그래요. 그럼 결정은 난 것 같네요. 우리 딸 그쪽 된 며느리로 그리 마음에 안 드시면 이 두 사람 이혼하면 되겠네요. 그럼 됐죠? 끊습니다. 네? 잠시만요. 성정이 순하셨던 저희 엄마가 그리 화내는 모습은 저도 처음 보았어요. 엄마는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며 저보다 더 속상해하시고 눈물도 더 많이 흘리셨습니다. 자식으로서 참 못할 짓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았어야 하는데.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너 잘못한 거 하나 없어. 그냥 이혼하고 새삼 살자. 엄마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어. 우리 귀한 딸 그렇게 대접하는 집안은 받아주고 싶지가 않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하지만 역시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 예상했던 일이 시작되더군요. 일단 저희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뵐 면목이 없다고 그리고 저에게도 미안하다고요. 어머니도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 돌아오면 다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남편의 말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우리 한계야. 서류 작성해서 보내줘. 아이 없으니까 정리는 쉬울 거야. 여보, 제발, 미경아. 전 남편을 보내고 그리 굳게 마음을 먹으며 이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남편과 이혼을 못하게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계획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느 날 선물처럼 생긴 일이었죠. 남편이 가고 난 후 한 달 동안 생리를 하지 않고 미열도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사서 시험해봤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이혼을 하기론 마음의 준비를 다 끝냈는데 갑작스레 아이가 생기자 마음이 너무도 복잡했어요. 결국 엄마와도 씨름하듯 고민하고 며칠 내내 끙끙 앓듯 고민한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이 사실을 일단 애아빠인 남편에게도 알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와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제발 날 한 번만 봐줄 순 없겠어? 여보, 내가 잘할게. 내가 중재 제대로 못한 거 당신 감정 신경 써주지 못한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어. 남편의 애걸은 거의 한 달을 반복했고 결국 전 남편과 함께 우리 천사를 한번 잘 키워보기로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품는 내내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헌신적이란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 어떤 말도 조심하려 했고 제 기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많이도 애썼습니다. 아마 제가 아이를 들고 도망갈까 걱정이 된 거였겠죠. 저희 부부 사이에 이혼이란 불화의 씨앗을 던져주고 간 시어머니는 그저 가끔 안부 문자로만 제게 연락하셨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자라는 문자라던가 태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내셨죠. 하지만 지난 앙금이 남아있던 터라 그런 문자들은 모조리 무시해버리고 답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요. 명절날 가끔 시어머니를 뵈러 가야 할 때가 있었지만 저도 시어머니도 별로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죠. 남편은 불편한 듯 했지만 전 그런 분위기가 솔직히 편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남편은 그 후에도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할 때도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여보, 내가 많이 부족했지? 다신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당신이 다시 돌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한텐 이 가정이 축복이야.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다시 믿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간 시어머니 때문에 대면대면 했던 것도 풀리고 아무래도 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생활을 하다 보니 다시 가족이란 울타리로 엮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를 배려해 주었던 남편 덕분에 저는 산후 우울증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낳고 2년 뒤였어요. 제가 어느 정도 육아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면서 다시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 상의도 없이 오시더니 그때부터 지나가는 길이었다며 저희 집에 들르시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처음에야 제 눈치를 보고 혹시나 이혼하겠다 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애까지 가졌으니 이혼 못하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더군다나 문제는 저희가 일을 나가고 없을 때 오신다는 거였어요. 빈집에 어머니가 왔다 가신다 생각하니 저는 며느리 입장으로서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심지어 어머니는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해서 제 속옷까지 다 정리하고 가셨어요. 제 속옷들이 일렬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보니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일하고 오면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여 당연히 눕고 싶고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은데 갑자기 찾아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시니 눈치가 보일 수밖에요. 그래서 퇴근하고 와서도 계속 청소하고 집안일을 하나하나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남편도 잘 챙기고 집안일도 잘 정리하고 있으니 찾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오고 싶으시면 전화나 문자라도 주셨으면 해요. 얘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니네 집 청소해주고 반찬 좀 넣어주고 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나도 시간 없지만 짬내서 오는 거야, 니들 생각해서.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제 말은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저희도 어머니를 맞으려면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미리 연락 주시고 오면 좋잖아요. 너는 어쩜 시애미 마음을 이렇게 모르니? 이리 해주면 다른 며느리들은 아주 고마워서 넙죽절이라도 했을 거야. 말이 통하진 않았어요.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시어머니의 말투에 그만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일단은 대화를 끝냈죠. 하지만 마음은 영 찝찝해 남편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죠.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말해보겠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잘 말했는지 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주기로 했고 저희가 없을 때 집에 오시는 일도 없어지셨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또 말없이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서너 번을 아침에 오셔서 밤에 가시니 피곤하더라고요. 아이 돌보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 밥도 챙겨드려야 하고 어머니가 청소하고 계시면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레질을 해야 하니 몸이 2개에 3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육아를 하면 저절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어머니 앞에선 그런 기분을 내색할 수도 없으니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했어요. 심지어 어머니께선 저와 붙어있는 동안 집에 대해 하나하나 트집을 잡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얘야, 먼지가 너무 많지 않니? 이런 건 네가 청소를 해야지. 너 어제 남편 밥은 챙겨 먹고 보낸 거니? 찬밥 대충 주지 마라. 걔가 어렸을 때부터 뜨뜻한 밥만 먹고 자라서 찬밥은 체해. 아이고, 이거 소금탕이니? 아이, 너무 짜다 짜.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정말 잔소리도 그런 잔소리가 없더라고요. 애는 울어대지 어머니는 입을 다무시지 않으시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이혼하고 싶었던 그때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또 그때로 되돌아간 건가 싶고 도돌이표 같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머니의 방패막이 되어준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제가 하루하루 육아에 시달려가면서 자기 어머니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곤 저를 대신해 어머니께 집에 오지 말아달라 했거든요. 어머닌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남편이 자기도 아닌 며느리 편을 들자 배신감을 느꼈는지 한동안 씩씩거리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놀라 남편을 보았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만 생각하자며 다독였어요. 다행히 어머님께선 그 뒤부턴 정말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어이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같이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 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굳이 가야 하나 싶었지만 저도 생각해보니 내시경을 받은 지 꽤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신경 쓰였고요. 그래서 이참에 남편을 봐서라도 그냥 어머님 옷도 사드리고 기분도 풀어드리자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날 잠시 아이를 친한 옆집 언니에게 맡기기로 하고 내시경을 받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내시경을 받는 날 저는 어머니를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선 저를 보고 아직 화가 나신 건지 별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옷을 사드리겠다 하니 그건 알겠다 하며 백화점으로 가자 말씀하셨죠. 저도 뭐 기분 좋게 알았다고 하며 어머님과 함께 검사실에 들어갔죠. 수면 내시경을 받았기에 곧바로 잠에 들었고 눈을 떠보니 회복실이었습니다. 정신을 조금 차리고 보니 먼저 검사를 시작했던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께 검사 결과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같이 결과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의 대장엔 용종이 없었고 문제가 없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검사 결과를 듣고 난 후 빠르게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달려가 붙잡으니 갑자기 혼자 가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갈 테니 너는 따로 와라. 네? 오늘 백화점에서 어머님 동창회 나가실 때 입으로 사기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필요 없어졌다. 간다. 어머니는 차가운 얼굴로 그 말만 남기시더니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으셨고 쌩안이 가버리셨어요. 저는
저는 순간 벙이 쳤죠. 왜 저러시는 거지? 마음이 찝찝하지만 일단 아들을 옆집 아줌마에게 맡겨놨으니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했죠. 그리고 어머니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니네 아파트 앞 커피숍으로 나와라. 네? 지금요? 기다리고 있다. 시어머니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그렇게 당신 할 말만 하고선 툭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정말 사람이 큰일을 앞두면 감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순간 몸이 차갑게 식으면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집으로 오시지 않고 나오라 하시는 거지? 전 이상했지만 별 수 없이 어머니가 말한 커피숍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닌 차 한 잔을 시켜놓고 카페 구석에 앉아 제가 오길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부르며 다가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선 저를 차가운 눈으로 보시더니 대뜸 지금 생각해도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혼해라. 네? 바로 이혼해라라는 네 글자였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당황하여 얼굴까지 벌개셨어요. 갑자기 의자에 앉자마자 이혼이라니.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금 어머니의 말을 되물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또박또박 제게 한 번 더 이혼이라는 단어를 다시 발음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내뱉은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정우가 누구니? 네? 저는 눈만 뻐끔뻐끔 뜬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정우를 어떻게? 제 말에 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려 웃으셨어요. 그리고 말하셨죠. 네가 애타게 찾더구나. 정우는 사실 제가 5년간 만났던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될 줄 알았던 애인이었어요. 서로를 미치도록 사랑했고 젊은 시절 그저 하얀 순수와 뜨거운 열정으로 만났던 남자였지만 유학을 가면서 헤어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입에서 정우란 말이 나오니 정말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머니는 날선 목소리로 마저 말을 이으셨어요. 네가 사귀었던 남자 맞지? 네가 회복실에서 그의 이름을 그리 부르더구나. 그러면서 말하더구나.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제야 어머님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됐어요. 어머님이 왜 내시경이 끝나고 혼자 집에 가신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내게 차가웠던 건지. 내시경을 할 때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정우의 이름을 불렀고 그런 말들을 한 걸 어머니께서 옆에서 다 듣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의 녹이 어린 음성이 다시금 저를 콕콕 찔렀습니다. 난 내 아들에게 상처 줄 수도 없다. 엄이라는 게 그래. 그러니 네가 먼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네가 내 손주의 엄마여도 정리할 건 해야지. 그렇지 않겠니? 어머니. 전 어머니를 부르다 잠시 고개를 떨구었어요. 생각을 해야 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건 정우가 아니라 지금의 남편임이 분명하고 이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남자였다고 잡아댈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기엔 제가 한 말의 무게도 컸다고 여겼어요. 먼저 전 정우와 제가 어떤 관계였고 지금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떨지 않으려 애쓰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전 남자친구예요. 20살 때 만났고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그치만 정우와 헤어진 지는 이미 10년이 되었어요. 그 후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마 내시경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건 저도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하지만 어머니, 그 사람과 헤어진 건 이미 10년도 더 된 일이고 그 사람은 제 추억이지 현재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 말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는 어머님께 솔직히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 말을 다 듣고도 쉬이 표정을 풀지 않으셨어요. 저를 향한 날선 표정도 유지하셨고 저절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그 남자랑 어디까지 갔니? 네? 갑자기 닥쳐온 질문에 저는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었어요. 할 거 다 한 사이냐고 물었다. 그건 왜 대답을 못하니? 이럴 줄 알았다. 난 네가 이럴 줄 알았어. 너 그간 내 아들 뒤로 걔 만나고 있었지? 겁도 없는 건 내 아들 홀려 결혼하고 지금껏 우리 정제 조정에 나랑 등지게 만들고 내가 그런 짓을 일삼을 때부터 알아봤어. 근데 바람까지 펴? 네가 애라도 데리고 이혼할까봐 그동안은 내가 네 비위 아주 잘 맞춰줬지. 네가 오지 말라 하면 안 오고 내내 거리면서 말이야. 그간 내가 아주 바보로 보였겠지? 난 그 수모 다 참았다. 오로지 내 아들 때문에. 근데 더 이상 너 같은 애랑 살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걸레 같은 거사. 어머니의 막말은 또다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두고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니? 부모가 되어서 엄마가 되었어. 정말 더럽고 추저분하구나. 난 너 같은 며느리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100%네 과실이니 아이는 내가 맡아 키울 거다. 어머니, 오해이시라니까요. 전 바람피지 않았어요. 네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내가 그 꼴을 다 봤으면서 어떻게 널 믿고 우리 아들과 살게 내버려둘 수 있겠니? 난 안 된다. 너도 이제 내 심정 알겠지? 난 간다. 정리해라. 그 뒤로 시어머님 밖으로 나갔고 전 다급히 어머니를 부르며 커피숍 밖으로까지 뛰쳐나가 어머니 손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닌 제 팔을 밀치듯 떨쳐내곤 뚜벅뚜벅 혼자 걸어가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시나무처럼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뚝뚝 흐르는데 도저히 어떻게 이 기분을 가라앉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화도 났어요. 이게 내 잘못인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마치 불륜녀 취급을 하며 헤어지라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가 미친 게 아닌가?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희 남편에게도 큰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질투가 좀 심하다는 거였어요. 의처증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옛날에 남직원과 어쩌다 회식이 길어져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그조차 싫어하여 자기가 꼭 데리러 와야 했어요. 또 제가 그냥 남자인 친구들과 단둘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요. 예전에 저희 회사가 회식이 많고 술자리도 강요를 많이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라 난리를 피워댔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의 과거 속 남자들에게도 질투를 하곤 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잠시 몇 달간 만난 남자친구가 어쩌다 밤에 술을 먹고 제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는데 당시엔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우연히 옆에 있다 그걸 보곤 왜 연락이 오냐고 둘이 무슨 사이냐며 불같이 화를 냈죠. 그때 저는 별 사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전 남편의 화내는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워 밖으로 도망 나오듯 나가버렸고 절 믿어주지 않은 남편에게 화가 나 처음으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정도로 질투가 심한 남편인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더군요. 저는 울면서 곧바로 저희 친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늘 힘들 때마다 의지가 되었던 언니였기에 이번에도 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제 말을 다 듣더니 노발대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엄마 진짜 이상하다. 사람이 왜 그러냐. 내시경하다 그런 말 좀 할 수도 있지. 네가 무슨 불륜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면서 안 나오면 자기가 쫓아간다는 말까지 했어요.
언니는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절 키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사랑이 많았어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더 화가 나 저보고 당장 이혼하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흥분한 언니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스란히 이걸 엄마에게 전해 결국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네가 정우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사실 너가 정우랑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걔 얘기를 한 적도 없잖아. 아니, 내 말이 그 말이야. 나 전 남자친구들 생각한 적도 없고 꿈조차 꿔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정우 얘기를 해? 혹시 너네 시어머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부 헤어지게 하려고? 아니, 최근에 집도 오지 말라 해서 삐져 있었다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어요. 사실 가능성 있는 얘기였어요. 갑자기 내시경을 하자고 한 것부터 이상하긴 했죠. 혹시나 이게 모두 시어머니의 계획일 거라 생각하니까 다시 소름이 돋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이 정우를 극도로 싫어했어요. 예전에 유학 갔다 와서 제가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술만 먹으면 저희 집 앞을 찾아와 제게 지금 정말 행복하냐 헤어지라는 말을 하곤 했거든요. 제가 매몰차게 끊어내도 경찰을 부른다 해도 소용이 없었죠. 술에만 취하면 저희 집 앞을 찾아왔고 다시 자기와 잘해보자 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홧김에 제게 뭐라 하다 시어머니가 그걸 전화기 너머로 들어버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 끝났니? 남편과 이혼 서류를 작성했냐 묻는 거였습니다. 제가 안 했다고 하자 어머니께선 하루만 더 주겠다며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이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는 거 있죠.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솔직히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상의 악몽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하루 종일 아들을 껴안고 있어야 했고 아들의 온기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휴대폰 소리만 들어도 남편의 표정이 조금만 안 좋은 것 같아도 몸이 떨리고 심장이 저절로 쿵쿵거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 너무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어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하고 제 의견도 말하기로요. 솔직히 남편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예측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에서 그 사람 이름 불렀다고 해서 제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낮은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던 중 아주 기막힌 일이 오늘 생겼는데요. 글쎄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던 중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녹음 파일의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보니 세상에 대장 내시경 받고 난 후 회복실에 있었던 시간이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회복실에서 무의식 중에 음악을 듣겠다고 핸드폰을 뒤적거리다가 모르고 녹음 버튼을 눌렀던 모양이에요. 눈치채셨겠지만 그 녹음 파일에 정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전 그 길로 당장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녹음 파일을 다 들려주었어요. 사실 다 듣기도 전 그 녹음 파일을 찾았단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무릎을 털썩 꿇었어요. 너 이걸 어떻게... 제가 회복실에서 핸드폰을 깔고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녹음 버튼을 눌렀나 봐요. 참 신기한 우연이죠. 이게 아니었으면 어머니 거짓말에 깜빡 속았을 테니까요. 얘야, 잠시만. 우리 애한테 말하지 말아라, 응? 제가 왜요? 저도 당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서요. 오늘 남편에게 다 말하고 깊은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 후 남편 반응은 예상 가실 겁니다. 남편은 실망을 넘어 자기 엄마에게 충격을 받았고 당분간 시어머니와 왕래와 교류는 없을 듯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짓을 저지르셔서 자기 굴을 파신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이겠죠. 참, 저 역시 가슴이 답답해지는 오늘입니다.